안녕하세요. 오늘은 8차시 법치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좀 미리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핵심은 먼저는 법치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개념이고, 이 법치주의가 확립하게 된 계기는 사실 과거 국왕의 자의적인 지배, 즉 국왕이 왕권 신수설에 근거해서 국왕의 마음대로 세금을 걷고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박탈하거나 하던 시대에서 사회계약서를 거치면서 로크는 이폰 군주제를 주장했고 루소는 일반 의지를 주장했었죠. 이폰 군주제는 말 그대로 헌법에 입각한 군주제, 즉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들인 거죠. 법에 의해서 다스린다는 거고,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떠한 군주로 바뀌어도 법에 입각해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정치를 할 수 있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루소는 일반 의지에서 국민은 국민 간에 서로가 계약을 맺었고 그런 계약들이 법률로서 표출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에 근거하고 국가 권력을 행사할 때도 법률에 근거하기 때문에 즉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의 지배가 아닌 무엇의 지배다? 법의 지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법치주의는 크게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형식적 법치주의는 초기의 법치주의를 의미합니다. 즉 권력자의 자의적 지배에서 벗어나서 누가 제정한 법률에 따른 지배다?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른 지배다. 영국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권력자의 자의적 지배에서 벗어나서 형식과 절차를 강조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합법성이라고 하고, 합법성을 중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곡된 형태의 법치주의가 등장할 수 있겠죠. 다시 형식과 절차를 강조하는 합법성을 중시하다 보면 권력자의 자의적인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합법성만 중시하다 보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왜곡된 형태의 법치주의가 등장할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 즉 의회를 통한 법 제정이면 그 내용이 무엇이든 정당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왜곡된 형태의 법치주의가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예를 들어 바이마르 공화국의 히틀러의 수권법이 대표적인 경우였고, 즉 법률이 헌법을 조작할 수 있도록 그러한 권한을 부여했던 것이죠. 그래서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결국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래서 히틀러의 수권법 내용은 반드시 아셔야 되고, 이 부분은 학교 시험이니 수능이니 공무원 시험이니 이런 데서 늘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한 번은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권법. 한자로는 이렇게 쓰죠. 수권법. 주다 숫자에 권력, 법, 즉 법으로서 권력을 부여했다 이런 뜻일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현대 법치주의에서는 법률에 무엇뿐 아니라 법률에 형식뿐 아니라, 그렇죠, 그 무엇까지 내용까지도 정당해야 한다는 원칙을 주장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것이 강조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법률의 형식은 그 절차를 얘기하겠죠. 다른 말로 합법성이다. 합법성. 하지만
합법성만을 중시하게 되면 왜곡된 형태의 어떤 형식적 법치주의가 등장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이렇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즉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자유, 평등과 같은 그 내용까지도 법이 보장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현대에서 강조되기 시작되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도 뭐 교과서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고 있는데 위헌 법률 심사제라는 개념들이 있죠. 교과서에서 언급되는 이 개념을 잠깐만 안내드리면 뒤에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뭐 중학교에서도 잠시 공부한 적이 있을 텐데 헌법재판소는 5가지의 권한이 있어요. 이거를 암기하기 쉽게 제가 좀 정리해 놓았는데 제가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공부할 때 헌법재판소의 이 5가지 권한을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울 수 있을까 혼자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만들어낸 이니셜들의 어떤 문장이에요. 위헌 정권 탄핵이다. 말이 좀 그럴싸하죠? 위헌 정권은 탄핵되어야 한다. 요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가 5가지 권한을 정리해 보았어요. 위헌, 법률, 심판. 이게 헌법재판소의 5가지 권한이에요. 두 번째, 헌법, 소원, 심판, 그리고 정당, 해산, 심판, 권한, 쟁의, 심판, 그리고 탄핵, 심판이다. 이 5가지에 대해서는 각각을 1학기 기말고사쯤 이때 같이 공부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위헌법률 심판에 대해서만 아주 간단하게, 지금 깊이 있게 들어가면 내용이 본질이 좀 벗어날 것 같아서 위헌법률 심판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것은 누가 만든 법률, 국회가 만든 법률이 무엇에 위배되면, 헌법에 위배되면 재판 중일 때 어떤 개인이 어떤 법률에 위배를 해서 재판 중일 때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다. 즉 나를 구속하는 법률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만든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 당사자들은 헌법재판소에 그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위헌 법률 심사제라고, 그 심판은 물론 헌법재판소가 하겠죠. 재판소에 재판관 9명이 9명 중에 6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그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법률은 바로 정지가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위헌법률 심판, 즉 위헌법률 심사제라는 이 제도는 결국에 아무리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어떠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면 그 법률은 없어져야 한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위헌법률 심사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언급되는 위헌법률 심사제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보고 교과서를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볼까요? 법치주의의 의미. 그렇죠. 눈에 보이죠? 국왕의 자의적인 지배. 과거에 국왕의 자의적인 지배의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시민혁명의 결과 얻게 되었다는 얘기죠. 이 방법을 채택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즉 국가 권력을 행사할 때는 누가 제정한? 의회,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국가 권력을 뭐한다? 제한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법치주의에 따르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법치주의는 국왕 개인의 지배가 아니라 무엇이다? 법의 지배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에 의해서 지배해야 된다라는 것이 법치주의고,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한 수단이 될 것이다.
에드워드 코크라는 영국 법원 판사였던 에드워드 코크가 얘기했던 국왕이라 할지라도 신과 법 아래에 있다라고 주장한 것은 법치주의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국왕은 군림하되 뭐하지 못한다? 통치하지 못한다. 통치는 뭐에 의해서 한다? 자의적인 통치가 아니라 법률에 따른 통치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옆으로 가서 쭉 넘어가다가 이 시민혁명의 과정에서 법치주의가 발전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법치주의가 실현되면서 자의적 지배가 아니라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른 지배다 이해될 거예요. 초기 법치주의에서는 형식과 절차에 무엇만을 주장했다? 합법성만을 주장했다. 그렇죠? 내용은 중시하지 않았다. 즉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는 형식적 법치주의라 한다.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합법적인 뭐가 가능해졌다? 독재가 가능해졌다. 즉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이라 하면 합법적인 독재까지도 가능할 수 있게 할 수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히틀러의 무엇이다? 수권법이다. 수권법 다시 한번 한자로 쓸게요. 주다 숫자죠. 권은 권력이에요. 이 권력을 우리 이렇게 약자로도 쓸 수 있다.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권법이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형식뿐 아니라 무엇도 중시한다? 내용도 중시한다. 즉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도 주장하고 보장하는 그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다. 그렇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이라는 어떤 가치, 헌법적 가치,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실질적 법치주의다. 그렇죠? 이렇게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인 무엇뿐만 아니라 합법성뿐만 아니라 내용에서의 정당성, 즉 내용까지도 중시한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 잘 봐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이죠. 위헌법률 심사제의 채택. 위헌법률 심사제 결국 무엇이다? 헌법에 위배된 법률, 즉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배하는 법률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즉 실질적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하나의 제도더라. 이 정도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아주 간단하게 공부할 수 있겠죠. 성문 헌법주의, 헌법을 성문법 안에 즉 법전 안에 넣어야 된다라는 거, 법치주의죠. 기본권 보장에서는 이것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얘기하는 거겠죠. 권력 분립의 원리, 즉 권력 분립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법치주의의 한 정신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사례 더하기 히틀러의 수권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볼게요. 이 조문들은 각종 시험들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한번 봐두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씩 좀 따져볼게요. 1조. 라이히 법률은 라이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하는 외에 라이히 정부에 의해서도 의결될 수 있다. 이 얘기는 법률은 누가 만든다? 의회가 만든다. 근데 의회가 만드는 법률 이외에 정부에서도 법률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겠죠. 즉 법을 제정하는 의회, 법을 적용하는 법원, 법을 집행하는 정부가 권력 분립을 통해서 서로가 불완전한 권력을 부여받아서 서로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만든 게 권력 분립의 원칙인데 정부는 법률을 집행하는 것 이외에도 법률을 의회처럼 의결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즉 쉽게 얘기해서 라이 정부는 국회를 대신해서 법을 만들 수 있다라는 조항을 만든 것이고 2조. 라이 정부가 의결하는 법률에는 라이 헌법과는 다른 규정을 둘 수 있다? 헌법과는 다른 규정을 둔다? 즉 헌법을 초월해서 정부가 다른
헌법적인 부분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이것은 헌법의 최고성을 부정한 것이죠. 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고, 제4조 독일과 외국과의 조약도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들과의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가 조약을 맺을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동의를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국회의 존재를 부정해버리는 거죠. 예. 이렇게 히틀러는 이런 수권법의 개정을 통해서 국가 권력 전체를 장악할 수 있었겠죠. 예. 국가 권력을 행정부가 다 장악해버린 거죠. 삼권을 장악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서 예, 아무런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권력을 이렇게 펼칠 수 있었는데, 행사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형식적 법치주의의 대표적인 예로 이 히틀러의 수권법을 든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방금 얘기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그동안 배웠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두 관계를 관통하는 개념이고, 삶의 원리를 관통하는 개념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이 곧 정치의 본질을 관통하는 개념이 되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 즉 국민의 지배를 의미하고, 법치주의는 앞서 배웠듯이 법의 지배, 즉 자의적인 지배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담은 법을 통해서 지배할 수 있게 만든다는 내용이 법치주의죠. 그런데 이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고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반면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 형성될 수 있다. 그럼 왜 이렇게 형성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고, 이것을 실생활에 적용까지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아주 훌륭하게 배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두 관계가 왜 상호 보완적인 관계일까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민주주의는 앞에서도 국민의 지배라고 얘기했는데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에서 제정된 그러한 법률에 따른 지배는 곧 국민의 지배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국민의 의사는 곧 민주주의고, 그 국민의 의사는 국민의 대표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에 따라 법이 만들어졌고, 그 법에 따라 지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법치주의라 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의사인 민주주의가 그대로 법에 반영돼서 법치주의로서 실현된다. 법치주의가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국민의 의사가 결국 법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곧 법치주의를 통해 실현된다.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호 보완적 관계다. 반면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대립과 갈등의 관계일 수도 있다. 왜? 국민의 의사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고정된 것이 아니라 늘 변한다라는 게 핵심이죠. 이런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동적인 개념으로 얘기하고, 영어로는 우리 다이나믹이라고 얘기하죠. 즉 국민의 의사는 늘 시대와 상황에 따른 동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 국민의 법감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늘 변한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동적인 개념이다. 민주주의는 동적인 개념이다. 왜?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인데 그 국민의 의사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고정된 것이 아니라 늘 변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그러한 민주주의가 법에 반영된 그 법치주의, 이 법치주의의 법은 제도적 틀 안에서 늘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는 정적인 개념인 거죠. 정적인 개념이에요. 이 정적 개념, 스태틱이라는 이 정적인 개념은 변화보다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죠. 함부로 변해서는 정의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이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는 정적이고 안정된 형태를 추구하려고 한다. 이 두 관계가 충돌을 하게 되고 대립이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대립과 갈등 관계로 치달을 수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법감정과 기존의 법질서 자체가 불일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법감정, 우리는 민주주의, 그리고 기존의 법질서, 법치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이렇듯 순간적으로 충돌해서 대립과 갈등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게 개념이겠죠. 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 왜? 국민의 의사가 법에 반영돼서 결국 법에 따른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법치주의라 하기 때문이다. 즉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통해 실현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 관계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국민의 뜻은 늘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의사인 민주주의는 동적이다. 그래서 국민이 바라는 정의는 늘 동적일 수밖에 없다. 변화지향적이다. 반면에 그 국민의 뜻이 법치주의로 일단 형성이 되고 나면 이 법치주의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정적이고 안정된 성향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동적인 변화와 정적인 안정 사이에서는 늘 대립과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 공존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예시로 제가 뒤에 들어놓은 청소년 보호법이라든지 혹은 어떤 예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즉흥적으로 낙태죄? 낙태죄. 예.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올라가서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됐던 법률 중에 하나인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이게 존재하고 있죠. 하지만 낙태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들이 굉장히 극명히 나눠지고 있어요. 찬성하는 입장들은 생명이죠. 태아도 생명이다라는 입장 안에서 생명은 어떠한 권리보다도 가장 위에 있는 가장 본질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침해할 수는 없다. 반대로 하지만 낙태죄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낙태죄는 없어져야 된다라는 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태아의 생명만큼이나 여성의 생명, 인부의 생명이겠죠. 인부의 생명 또는 인부의 사회 경제적 가치, 이런 것들이 또한 태아의 생명권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이에 대해서는 지금 찬반들이 굉장히 많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경제적 가치, 지위 등이 이쪽으로 의견들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의사, 과거보다는 낙태죄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시대적 상황, 국민의 의사, 개인의 어떤 기본권, 이런 것들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낙태죄를 없애야 된다라는 쪽으로 사람들은 많이 가고 있는데, 하지만 법치주의, 이미 만들어진 이 낙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이 보호법익 또한 낮은 보호법익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 쉽게 바뀔 수가 없고, 그 과정에서 낙태죄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에 대한 갈등들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쟁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런 거 말고도 지금 제가 뒤에 예로 든 청소년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현재 국민의 법감정과 법치주의 사이 제도적 틀 안에서는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해서 결국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그렇죠.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운영될 때 양측이 모두 뭐 할 수 있다? 조화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오늘 배운 내용 간단히 다시 한번 볼게요. 국왕의 자의적 지배에서 벗어나 법률의 근거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 권력의 행사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핵심이고, 법치주의는 사람의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다. 이런 법치주의는 크게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로 나누어지는데, 과거 초기의 법치주의를 우리는 형식적 법치주의라 한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른 지배다. 그리고 형식과 절차를 강조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합법성이라 한다. 헌데 형식과 절차만을 강조하다 보면 히틀러의 수권법처럼 이렇게 왜곡된 형태로 법치주의를 행사할 수 있더라. 그래서 현대의 법치주의는 법률의 형식뿐 아니라 무엇까지도, 내용까지도, 그 내용이란 무엇이다? 인간의 기본권, 자유, 평등 등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것은 헌법적 가치이더라. 이렇게 형식과 내용 모두를 중요시하는 것을 우리는 실질적 법치주의라 한다. 헌법재판소의 5가지 권한 중에 위헌법률 심판은 대표적으로 실질적 법치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왜?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라 하더라도 뭐에 위배되면, 헌법에 위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법률의 존폐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얘기. 이것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겠죠. 두 번째 큰 주제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가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지배,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를 의미하는데, 그 둘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일 수도 있고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 넘어갈 수도 있더라. 그럼 왜 상호 보완적이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결국 국민의 의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법률 혹은 헌법의 형태로 반영이 돼서 법에 따라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법치주의 형태로 실현되기 때문에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체화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이다. 반면에 이런 국민의 의사는, 즉 민주주의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늘 변하는 동적 개념이다. 다이나믹하다. 그 국민의 의사인 정의는 늘 동적이다. 반면에 법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그 제도적 틀 안에서 고정되고 안정을 추구하고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적이더라. 이 동적인 개념과 정적인 개념이 결국은 대립과 갈등으로 충돌할 수 있더라.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법감정은 기존 법질서를 끊임없이 바꾸려고 하더라. 그래서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운영되어야 양측이 조화될 수 있다. 이 정도로 공부하면 우리 대단원의 맨 마지막 마무리를 정확히 잘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필기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